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등 야권이 최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장애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뜨겁게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책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해병 특검법 재표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강성만 위원장님,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여당 입장에서 그걸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뭐 정치 관행상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분들이 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이것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양당이 서로 반대 토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많고, 또 민주당도 그 지난 공천 때 섭섭했던 뭐 박용진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이나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분이 과연 그 본회의에 나오겠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결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탈표가 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렇게 당론으로 부결을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소위 말해 이 정부를 향한 입틀막 정권이다라는 비판에 이어서 그럼 여당은 지금 표털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이 투표에 당론으로 정해서 이 최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당인들 입장에서, 특히 정말 이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도부의 그 방침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그 구조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인사들, 그리고 낙선자들, 낙천자들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로 가자, 뭐 단결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특검법이 진상 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정략적인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지금 막바지에 이른 걸로 보는데,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일을 해결하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장도 최근에 자기들이 이렇게 또 찬성을 해줘 놓고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특검으로만 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고요. 또 이번 사건은 말하자면 이 군대인데, 이게 군대라는 것은 그 민간 지원을 나가도 일종의 작전입니다. 작전 중에 이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군대에다가도 지금 노동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실무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 대통령이란 분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고 경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밑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경로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탄핵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저는 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표결을 하려고 하면 독소 조항을 없애고 안건을 내놔야죠.
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하겠다 이 자체가 지금 독소조항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박성민 씨고요. 일단은 저는 독소조항이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조항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검사 윤석열을 저는 욕보이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대한변협에서 처음에 4명을 추천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민주당이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민주당이 뭔가 민주당 입맛대로 누군가를 고른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여하셨던 국정농단 특검 역시도 당시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치면 과거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지금까지 6건이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 참여하셨는데 그 특검 역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독소조항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에 여당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핵심은 외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 경로설이 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언급을 하실 권한이 있으셨느냐가 저는 의문이고요. 정상적으로 이첩되어야 했을 보고서가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수정되고 급하게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이 뭐 꼭 옳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한 60에서 70%의 국민들은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진상규명에 좀 더 다가가는 길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패배에서 또 국민이 준 민심도 좀 용서하고 좀 차별화할 때는 해라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특검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저희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법체계가 있고 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법체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특검만 하자. 그리고 맨날 탄핵을 언급하고 심지어 그 민주당 당선인 뭐 워크숍에서는 뭐 장관도 탄핵하겠다, 검사도 탄핵하겠다. 무슨 검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그렇게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주 못하게 겁박을 주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지극히 당리당략적이고 오로지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냐. 민생은 말만 민생이고 뒷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의 이제 순직 해병 사건을 민주당이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이제 특검법을 제출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속도도 너무 느렸고 그동안 정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공수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는 저는 결국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이루어질 때 민주당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건이었어요. 이종섭 호주대사를 임명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때 처음에 공수처는 분명히 이종섭 대사에 대한 그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법무부가 공수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대통령께서는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의 수사 그 속도도 굉장히 느렸고 그리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견조차도 무시했던 법무부의 태도를 봤을 때 공수처가 여러 조사를 거쳐
거쳐서 결론을 내더라도 기소권이 없는 그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공수처의 의견을 100%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을 사람들에게 마땅히 책임지을 수 있겠느냐도 의문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공수처의 한계가 있고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건 역시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놔도 결국 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그 특검으로 가서 말끔하게 털자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우리가 재투표를 했을 때 결과가 어찌 될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국민 여론을 좀 감안해서 헌법기관의 양심에 맡기는 건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헌법기관의 양심에 맡기자. 뭐 헌법기관 아닌 게 있습니까? 다 헌법기관이지. 근데 뭐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자 이런 말인데 예,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데 지금 뭐 민주당도 헌법기관의 양심에 지금 맡기고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뭐 거의 이재명 대표의 뭐 일극 체제 네. 거의 뭐 이런 사당이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뭐 지난번 그 국회의장 경선에 그런 이탈표들이 나오는데 이게 양심에 맡긴다고 해서 이게 저는 그렇다면 뭐 정당의 기능은 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우리 박채고 의원 말씀처럼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인 사안은 다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뭐 공수처도 못 믿는다면 그러나 일단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고 믿지나 하면은 특검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는 것이 저는 정치권에서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수사가 미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웃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범인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수사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꼴이잖아요. 범인이 수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운운하시는 뭐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말과도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긴장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뭐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5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뭐 거부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 당론이 무너지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게 오히려 더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설령 21대 국회에서 표단속이 돼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인 평가를 끝내고 계신다는 게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외투쟁을 시작을 하는 것도 결국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고 대통령이 설마 했는데 10번째 거부권을 최혜병 특검법에 행사했다라는 거는 총선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올 부메랑을 던지고 계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 세 분은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 의견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지금 7, 8명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작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어요. 예. 걱정 안 되세요, 진짜?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평가한다. 이것은 제가 말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것은 언론이 평가하고 민주당이 평가하고 정치권이 평가하겠죠. 국민이 평가하고. 그래서 수긍할 만하다. 수긍이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평가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 사안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한다. 이건 대단히 저는 이건 정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무슨 민노총 정교조까지 총동원하는 뭐 장애 집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정가에 도는데 정말 이것은 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이 그래도 부강하게 살고 할 텐데 이게 무슨 오로지 권력만 무너뜨리겠다고 트집만 있으면 이런 행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게 이 여당은 비록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천을 못 받고 낙천을 했지만 이분들이 또 여당은 갈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하는 것이 또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뭐 의원들이 당론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명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 이것은 독소조항 아니냐. 여야가 그것도 합의로 해서 임명을 하면 더 좋잖아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면 더 좋은데 왜 민주당이 그걸 찍어서 임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한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께는 이걸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뭐 장애투쟁, 그다음에 탄핵 이런 거를 꺼낸 거는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도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도 뭐 탄핵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장애투쟁도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고성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고 실제로 뭐 탄핵을 하는 게 뭐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정치적 경고의 의미다. 그렇죠.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께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례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신 유일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김영삼 대통령 제외하고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인데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굉장한 측근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사로이 그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탄핵이라는 좀 정말 정치적인 의미의 그 비판을 받을 명분들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론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의 명분이 된다. 저는 이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에서 전행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런 이제 회고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자, 강성만 위원장님, 이걸 놓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당선인이 그런 단독 영부인 첫 정상회견은 2002년에 이효 여사의 유엔 아동특별총회 방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효 여사야 유엔에 가서 그 아동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영어로 연설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정말 우리 영부인으로서의 그랬던 실력을 보여주신 건데 우리 뭐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를 뭐 혼자 타고 가서 그것도 뭐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경호실장이 같이 갔다고 그럽니까? 뭐 이런 청와대를 비우고 가서 타지마를 같은 그런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일반 관광객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혼자 앉아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모습하고 어떻게 감히 이효 여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은 뭐 김정숙 여사하고 문 전 대통령을 좀 도와주려고 하신 그런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과연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하냐,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뭐 하노이 회담만 해도 그 폼페이오 그 전 미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고록 내용을 전면 부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과연 진실되게 썼느냐, 아니면 이것도 어떤 정략적인 판단에서 이게 쓴 거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의 이제 인도 방문이 이미 이제 뭐 국고 손실죄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왜 이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는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근을 만들었다 할까? 왜 그런 언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회고록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말 이 두 쪽도 안 되는 분량으로 쓰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쟁점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덮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방탄용이다. 네,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워낙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피해 나가고자 결국에 다시 갑자기 전임 정부에 대한 뭐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방향으로 여당이 가고 있는데 좀 잘못된 공격이다, 유효타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순방 얘기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구무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비를 6차례나 편성해서 532억 원으로 그 순방 예산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책정됐던 예산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을 쓰게 됐던 거고 이 김정숙 여사의 그 인도 방문 예산 예비비 편성한 걸로도 막 비판을 하시던데 그 비판을 하시기 전에 이 532억 예비비 쓴 것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지마할 방문을 가지고도 뭐 트집을 잡는데 어쨌든 손님 외국에 정말 고위급 정상 외교를 사실상 영부인께서 하신 거고 당시에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석을 원래 인도 쪽에서는 원했지만 이 몇 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나라에 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상당한 부담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영부인이라는 고위급 인사가 갔고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외국 인사가 김정숙 여사가 유일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도에서 그 타지마할이라는 장소에 국빈들을 뭐 방문시키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여러 홍보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인도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순방 얘기하면 사실 그 국민의힘이 정말 유구무원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늘 순방 리스크가 있었던 건 사실 김건희 여사시지 않습니까? 뭐 리투아니아 순방 때도 명품샵 쇼핑 간 것 때문에 방문한 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검찰 수사 지휘 라인들의 전면 교체 때문에 그리고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 재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키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물타기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민주당이 공격을 했습니까? 뭐 300만 원짜리 디올백 파우치 하나 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는 등 뭐 난리 법석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 파우치에 비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뭐 혼자 타고 가서 그런 그 관광성 외유성을 하고 왔다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또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놓는 바람에 더더욱 관심을 이제 끌게 된 거고, 그래서 정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다 이런 농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이게 부각이 된 것이지 이걸 그냥 단순한 물타기로만, 이게 양쪽의 도덕성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엄격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최상병 특검법은 그래도 국민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거야말로 지극히 정략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적당한 선에서 그냥
이 봉합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뭐 국정을 흔들 만한 그 뭐 엄청난 사안도 아니고요. 왜 이렇게 여사님들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시끄럽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듭니다. 근데 네. 뭐 누가 외유성 출장을 공식 초청장을 받고 공식 브리핑을 해 가면서 나갑니까? 그러니까 외유성 출장이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리고 외유성 출장인데 총리가 왜 만나줍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뭐 기념공원에 가는 거는 뭐 대사급 일정이다 이렇게 폄훼를 하지만 어쨌든 한 인도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영부인이 방문했고 영부인이 그 허황후 기념공원 그 행사에 가서 연설했던 것이 인도 전역에 생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외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외유성 출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그 파우치 논란과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두기는 어렵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일정과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말 공적 체계 보좌 체계 안에 없이 사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만나서 민간인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뇌물로 보여지는 그런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대통령이 현직인 이 상황에서 그런 것 자체가 좀 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배현진 이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도 측이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초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정상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문화부 장관 초청을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인도 측의 여사 방문을 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셀프 초청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계속 부정하시는 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직접 모디 총리께서 참석을 요청하셨다라는 그 대전제를 계속해서 무시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애둘러서 거절을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실 수 없다면 고위급 인사라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교 프로토콜상 고위급 인사라고 하는 얘기가 영부인을 보내달라, 뭐 대통령이 직접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찍어서 그렇게 외교계에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여러 이유로 뭐 셀프 초청을 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인도 총리로부터 요청을 받으셨고 그 뒤에도 청와대로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는 것이 이 인도와의 관계상 좋을 것 같고 중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좀 당시에 관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시장으로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되었던 상대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던 전략적 협력국이었다. 신남방 정책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외교 노선이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그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외교적인 예를 다하는 게 당시로선 당연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외교부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먼저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 외교부가 이제 문건을 확인해서 그걸 낸 건데 이건 이제 같은 외교부인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지. 외교부 입장에서는 드라이하게 문건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도덕성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임기 중에 입었던 그 수많은 화려한 의상,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뭐 옷장이 18개나 되고 그리고 그 옷들은 자기 월급으로 맞춰 입지 않으면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올 때 놔두고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그때 입었던 옷을 입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김정숙 여사가 공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도덕성의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무슨 뭐 외교다. 뭐 고위급 인사라고 해서 그냥 영부인이 갔다 이렇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무슨 뭐 지자체 그런 행사에 장관을 초청했는데
뭐 영부인이 가겠다고 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꾸 이 명분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제가 봤을 때 이러다가 뭐 인도 모디 총리 찾아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라도 들이대실 것 같아요. 아니, 초청을 하셨다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꾸며낼 이유는 무엇이며, 인도에 가서 영부인이 직접 방문해서 외교를 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폄훼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고록에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런 대목입니다. 진심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이게 이제 북한의 안보 불안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남한에게는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심으로. 그럼 우리가 김정은을 믿고 5,200만 국민이 김정은만 쳐다보고 그래 핵무기 갖춰도 좋아하고 살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요. 이 옛날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햇빛 정책을 하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도 없고 핵을 개발할 그럴 의지도 없다 했는데 결국은 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돈으로. 이 북한을 어떻게 믿냐고요. 김정은을 어떻게 이 3대 세습, 4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이 북한을 어떻게 믿고, 지구상에 북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김정은을 믿자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하노이 회담도 그 폼페이오 미국 전 국무장관이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들하고 아무 이견이 없이 그 결렬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그 참모들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트럼프가 결렬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잖아요.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회고록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적어도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대북관,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폭파시켜버려도 북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뭐가 화가 났는지 하루아침에 폭파를 시켜버려도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님 최고위원은 이 진심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회고록이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 어떤 외교 정책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 뭐 안보 관련한 정책을 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하나의 일화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뭐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호전되었던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정말 미국과 그 북한, 그다음에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판문점 회담 때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켰을까, 이런 뒷배경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화들이 있었고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그런 대화를 이끌어갔던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렬도 이제 미국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취지의 평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걸 보면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진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거하고 문 대통령이 당시 북한을 대하는 것은 굉장한 저는 간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판문점 회담 때도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냥 갔다 판문점에. 그래서 판문점 안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회담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문 밖에 있어야 됐어요. 이럴 정도로 트럼프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에서 북한하고의 그런 화해 정책을 추구했던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북한을 믿고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없애겠다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거기에 매달렸지 않냐, 저는 이런 간격이 지금 느껴집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반론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제 가시죠. 네,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렇게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또 다른 이제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이제 인선을 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정청래 저 최고위원이 굉장히 유력해 보였는데 박수민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검토가 얼마까지 됐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한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그 당선인 측에서는 좀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 좀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보통 국회에서는 이 상임위원장을 3선 의원을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6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제 본인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의장 선거에 나오셨던 분께 예. 상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추미애 당선인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 법안의 필터링 기능을 중간에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중요한 상임위이고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뭐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의원까지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게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거절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니 결국에는 뭐 통상적으로 고민되는 3선 의원 중에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4선의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에서 잔뼈가 굵은 박주민 의원이 사실 이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박주민 의원에게까지 이제 불통이 튀었다고 합니다. 우원식 당선의 키맨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은평구 지구당 사무실 앞에 대자보까지 나붙었다고 해요. 은평갑에서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냐. 앞으로 서울시장 박영선 꼴난다. 이거는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나치죠. 지나친 얘기고 뭐 저희 당 사정이 아니라 뭐 제가 우리 박철구처럼 잘 알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추미애 카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성호 의원 같으면은 사양하겠죠 법사위원장을. 네. 내가 할 자리가 아니다. 근데 추미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까봐야 한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분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를 의장으로 이렇게 밀지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왜냐하면 추미애가 노무현 문재인을 상당히 비판을 했기 때문에 또 뭐 예측하기 어려웠었는데 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일조를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는데 이재명이 추미애를 밀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두 사람 사이에 뭐 모종의 뭐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뭐 윤석열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런 그때 억측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초선 의원들은 뭐 추미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결국은 의원식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갑자기 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거론이 되니까 이 아까 우리 박채고 말 맞처럼 이게 3선 재선 의원이 하는 자리인데 상임위원장이 6선 의원이 이걸 한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뭐 오케이 하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당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사실 건강한 거는 맞는데 너무 이제 지나치면 이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진짜 수박들은 많이 뿌리가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까지 이렇게 수박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의장 선거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의원식 의원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당원들께서는 또 추미애 의원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 보니까 그 좀 반작용으로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원하는 것과 이 당내에서의 또 기류가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뭐 실망감, 뭐 일종의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작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당원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뭐 상임위원장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같이 좀 전투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적인 인사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의견 표출을 하시고 뭐 의견 교환을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론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진 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대자보가 붙고 뭐 굉장한 항의를 받고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도 이 말씀해주신 대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이 활약을 하셨고 또 최근까지도 여러 이제 정치적인 국면에서 뜻을 모으고 뭐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왕수박으로 이미 지목이 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선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가 꼭 정답은 아니고 당원들의 몫을 직접 하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도 반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 당도 당원이 있지만은 당원들이 이렇게 조직화해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평범한 권리 당원 한 달에 돈 1,000원 당비를 내는 이런 책임 당원이 이렇게 조직화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압력단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특이한 현상으로 봐요. 어떻게 민주당이 저럴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일종의 리더 그룹이나 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조직적으로 저 많은 당원들이 움직여지는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뭐 전국 책임당원 협의회라고 있지만은 그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조직이지 저렇게 조직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자기 한 표는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당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압박을 하고 저는 이것은 뭐 일종의 뭐 팬덤 정치지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240만의 당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240만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가진 집단이냐 당원 집단이냐 저는 이런 회의도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신이 정치에 굉장히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의원들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죠. 의원들은 이번에 의장 선거에서 그렇게 반발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공천이 끝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상 사정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4년 후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또 이런 어떤 당원들을 활용한 정치를 가지고 이 의원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내 이제 강성 팬덤 현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조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론하시죠? 근데 일단은 뭐 조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당원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이 조작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책임 당원이 100만이 안 되는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80만 정도 된다고. 근데 저희는 사실 뭐 200만이 넘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온라인상에서의 소통도 꽤나 활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의견을 모아가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원 커뮤니티라든지 당원들이 많이 가입한 그런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뭐 여론을 접하고 이런 것들에 좀 능한 분들인 것 같아요. 민주당 그 권리당원 분들께서.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께서 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당 대표시지 않습니까? 당 대표께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는 어쨌든 당원들과 소통하는 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하시는 것을 두고 뭐 잘못된 팬덤 현상을 방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실제로 좀 잘못된 팬덤 정치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는 또 몇 차례 좀 말리시거나 만류하시거나 입장을 계속해서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하나의 또 흐름인 것이고 이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러 고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당원 주권국을 당에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원들과 이제 소통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금 더 정교하게 시스템상 반영할 것인가 이런 실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이 체계에 잡힌 당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해서 탈당한 당원이 2만 명 넘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당에서 확인해주는 수치니까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뭐 확인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변모시키자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후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하고 변화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국회의장 선거 이런 데도 양문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심을 50%까지 넣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죠. 근데 참 무서운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참 무섭습니다. 예. 지금 240만 당원을 또 배가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제가 비유하면은 이게 밑반찬이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 예. 밑반찬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때 이 밑반찬을 조직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가끔 우리 투표하고 투표소 안에서 자기가 뭐 1번 찍었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이런 행태들 보셨잖아요. 예. 이거 헌법에 명시된 비밀 투표 위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요 이렇게 뭐 5명 10명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뭐 팀장이 있으면 보내라 이런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무서운 선거입니다. 내가 국민의힘이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소에 가서 안 찍을 수도 있거든요. 양심에 따라서. 근데 그런 일을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뭐 전 국민의 당원화를 하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민주당이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좀 회의를 가져봐야 되고 김진표 의장의 대의정치 위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이 할 일이죠. 그러나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뽑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상임위원장까지도 직접 민주주의를 여기에 가미하자. 저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에게 맡겨야죠. 이미 당원과 국민의 대표로서 그 사람들을 뽑았으면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정말 결국은 뭐 아크로폴리스 해야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반대 네.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당원들의 한 80%는 이제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원들의 뜻과 배치되게 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박수민 의원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당원들한테는 뭐 항상 이렇게 투표하거나 선거 있을 때만 가서 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선거 끝나면 갑자기 입 싹 닫고 뒤돌아가지고 당원들은 그냥 당원들대로 계셔라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그거야말로 완전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어쨌든 정당이라는 조직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넓히고 강화해 가야 하는 그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한 거잖아요. 정당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이 당원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그리고 당원들을 더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어쨌든 지금 의장 선거에 후폭풍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들이 참여하게 하자 이런 게 실질적으로 통과되거나 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뭐 호소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대표께서 탈당을 멈춰달라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당원들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니 이 정치인들이 이 당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좀 담아내겠다. 그러면서 뭐 당원 컨퍼런스 이런 것도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보완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봉합된 걸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성 당원들이 당선인 171명 중에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수박 56명의 명단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요. 예. 저는 뭐 우리 박채구 의원의 논리처럼 정치를 본다면은 그렇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원만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당원보다 훨씬 많은 일반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게 국민의 대표예요. 당원의 대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 국민의 민심이 중요한 것이지 당원. 저는 왜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민심을 반영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당원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자, 마무리 발언 박성민 최고는 1분 쓰시고 우리 강성희 씨는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뭐 40초 써도 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원들만 보고 정치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당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지금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입법부인 만큼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 과정에 힘 보태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강성만 위원장님. 예,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바라보고 좀 올바른 정치, 민생 우선의 정치를 펴시고 소신 있게 대통령의 권한을 다 쓰시고 국회에서 야당이 뭐 비토를 하면은 뭐 비토한 대로 이렇게 또 소신 있게 또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시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더라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또 심판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은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절대 다수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너무나 이렇게 뭐 장애 집회나 뭐 특검이나 탄핵이나 당리당략적인 그런 주장보다는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혁 정책을 좀 민주당이 국회에서 선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정치권 현안 다뤄보는 국민 맛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갑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